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한국군의 잘 안 알려진 무기체계 10가지 편이 드디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끝에 마지막 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랩입니다. M랩은 특정 무기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뢰방어에 특화된 전술 차량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 게릴라들이 아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급조 폭발물이나 지뢰를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급속도로 보편화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을 가게 되면서 M랩을 잠시 보유했었는데요. 이라크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자신들이 이라크에서 쓰고 있던 M랩 2000대를 갖다가 한국이 운송비만 부담하면은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죠. 그런데 M랩을 대량 도입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산 M랩을 이미 개발하는 중이어가지고 국내 방위산업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죠. M랩을 저렇게 대량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당연히 국산 M랩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M랩이라는 체계 자체가 산악지형에서는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무기체계였습니다. M랩은 기본적으로 차량 하판에 V자형으로 된 지뢰방어용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고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땅에 안 닿게 하려면 당연히 전고가 높아져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이 너무 안 좋아. 평지인 이라크에서도 뭐만 하면은 코너 돌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엄청 많았고요. 심지어 시속 5km로 코너를 돌다가 옆으로 넘어간 사고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군에서 이 M랩을 갖다가 한국 같은 산악지형에서도 쓸 수 있는지 한번 들여와가지고 시범 평가를 해봤는데요. 도저히 못 써먹겠다고 판단돼가지고 이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대량 도입은 물 건너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한국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 공병여단에서 약간 지뢰방어용 특수 차량으로 M랩을 갖다가 소량 도입해가지고 굴리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M랩을 갖다가 보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 155mm M59 롱톰 평사포입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국의 화포 체계들이 뒤처졌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프랑스제 GPF 155mm 평사포를 갖다 도입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 평사포라는 것이 뭐냐면은 장포신에 굉장히 포구 초속이 빨라서 낮은 각도에서도 먼 거리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곡사포의 구경장과 장약 수준이 과거의 평사포랑 동일해지면서 사실상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장르이긴 합니다. 근데 이 평사포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갖다가 높이 들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쏘면은 장사정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GPF 평사포를 갖다가 1930년대에 개량을 해가지고 65도 각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화포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M59 롱톰 평사포죠. 이 때문에 사거리는 23km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뭐 요즘이야 155mm 곡사포도 사거리 40km니 50km니 하고 있어가지고 뭐 23km가 긴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로서 이 정도면 굉장히 긴 사거리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M114 155mm 견인 곡사포 같은 경우에도 최대 사거리가 14km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롱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때 몰려오는 중공군을 갖다가 즉석에서 갈아 마셨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화력을 보여줬던 평사포입니다. 한국군에도 전쟁 막바지인 1953년부터 공여가 되어져가지고 절찬리에 사용되어졌는데요. 너무 거대한 포 크기에 운영 인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거리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자주포라 가지고 운영 인원도 적었던 K55 155mm 자주포가 도입되자 1980년대부터 도태되었습니다. 세 번째, 35mm 오리콘 GDF-001 대공포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던 대공포죠. 대체 왜 한국에서는 고작 대공포를 가지고 기밀사항으로 관리하면서 애지중지 썼던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중단거리용 기관포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그런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스위스의 오리콘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해군도 과거에 썼었던 20mm 오리콘 기관포가 있었죠. 근데 오리콘사에서는 사거리가 짧은 20mm 대공포 가지고는 차후에 제트기로부터 대응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1963년에 35mm 구경 가진 대공포를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절찬리에 출시를 했죠. 그게 바로 GDF-001 대공포입니다. 유효 사거리는 4km라 가지고 이전에 20mm 오리콘에 비해서 2배나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고요. 기관포도 쌍열 구성이라 가지고 분당 1100발의 포탄을 날려보낼 수가 있어서 높은 수준의 탄막을 갖다가 형성하는 것도 가능했죠. 게다가 당시로서는 최신인 사통 장비가 장착돼가지고 레이더 연동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명중률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포신도 과열에 굉장히 강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속 사격 능력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포는 나중에 게파르트 같은 여러 자주대공 체계에도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가게 됩니다.
한국군은 2포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에 매료돼가지고 1973년부터 도입을 한번 타전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한국군에서 소유재계를 올려가지고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북한의 안돌기가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갖다가 타고 오는 것을 막아야 됐었으니까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분쟁 국가에는 무기를 팔 수 없다면서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 years later 이 무기는 한국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제 추측에는 이렇습니다. 한국 해군이 쓰고 있던 20mm 오리콘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한테 공연을 해줬으니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35mm GDF-001 같은 경우에도 제3국에서 택가리 한번 한 다음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했으면 충분히 수입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35문이 도입이 되었고 1994년에 GDF-003 버전이랑 동급으로 개량이 되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군납비리로 한번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죠. 가짜 짝퉁 포신을 갖다가 납품해가지고 포신 수명이 절반도 안 나왔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소형 표적 요격률도 높아진 35mm 신형탄도 많이 출시가 되었고 또 이제 안티드론 문제가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으므로 이 포는 계속해서 한국군에서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스모스급 잠수정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북한은 열성적으로 잠수정과 잠수함 전력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돈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보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짜게 가지고 몰래 197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의 코스모스사로부터 잠수정을 도입해왔는데요. 그게 바로 코스모스급 잠수정입니다. 체급은 70톤, 진짜 엄청 작은 수준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533mm 어뢰 발사관 2문이 장착된 건데요. 근데 재장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한 발씩 장착해서 쏘고 도망가는 수준인데다가 제대로 된 센서도 없어가지고 사실 이걸로 적함과 교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주로 정보사에 소속되어져가지고 북파 공작원들을 침투시켜주는 임무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잠수함 모선 안에 코스모스급을 갖다가 장착을 해서 먼바다로 나간 다음에 그 먼바다에서 잠수정을 갖다가 내려서 침투시켜주는 방식이었죠. 세간에서는 좀 더 큰 잠수정인 돌고래급이나 제대로 된 잠수함인 장보고급, 손원일급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자연스레 도태되었으려니 생각했는데요. 무려 2016년 뜬금없이 코스모스급 잠수정 한 척이 도크에서 정비를 받던 도중에 폭발 사고를 일으켜서 장병 3명이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죠. 즉 이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정보사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왕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된 김에 새로운 신형 잠수정인 범고래급이 도입이 되면서 이 코스모스급 잠수정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범고래급 잠수정도 문제가 좀... 물론 이거 다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M60A1 전차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제대로 된 1세대 MBT 전차인 M48 전차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무려 60톤짜리 나치 독일제 중전차인 티거보다 연비가 구렸어요.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는데 이게 연료를 갖다 풀 충전해도 130km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2세대 전차를 계획해서 만든 것이 바로 M60 전차입니다. 일단 M48에 비해서 연비가 개선되고 출력이 늘어난 75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장착되었고요. 화력도 105mm 강선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M48A5랑 동급이었고 장갑은 차체 장갑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튼튼데스 애가 되었죠. 그래서 동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만들었던 2세대 전차랑은 달리 약간 떡장갑이 강조가 된 그런 2세대 전차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도 강점이 있는 전차였어요. 한국도 당연히 가지고 싶어 했던 전차죠. 그러나 1970년대부터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더니만 미국은 M60 전차의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삔또가 상한 한국이 서독이랑 접촉해가지고 레오파르트 1 전차를 갖다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전차 시장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갖다가 염려해가지고 한국의 최신 3세대 전차를 갖다가 공동 개발로서 만들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시작된 게 로키트 사업이고 이 로키트 사업의 결과로 K1 전차가 탄생했다는 거 웬만한 밀덕분들 다 아시죠? 그럼 그 뒤로 M60 전차와 한국의 인연이 끊어졌느냐? 미국은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M60도 좀 곁다리 삼아서 팔아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1980년 M60A1 전차를 갖다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여를 해줬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대량 도입하라는 의미였어요. 한국군은 이게 웬 떡이냐는 생각에 해병대에서 정식으로 시범 운영에 한번 들어갔는데요. 생각 외로 M48A5 KBA에서 크게 강점이 없었어요. 화력도 동일하고 사통 장비도 큰 차이가 없고 연비도 M48A3형 이후부터는 디젤 엔진이 채용되면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물론 차체 장갑이 더 강력한 것은 강점이었지만 별도로 군수지원 체계와 유지보수 훈련 체계를 갖다가 짜야 된다는 것, 이런 수고들과 맞바꿀 만한 장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퇴역해가지고 전시용으로나 쓰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애쉬벨급입니다. 소련은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국을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소련에게 더 이상의 계획을 지속하면 핵무기로 응수하겠다고 답하면서 양측은 핵전쟁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미국은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했는데요. 정작 해상봉쇄를 하려고 보니까 이 넓은 바다를 갖다가 전투함들이 다 메꿔가지고 물새 틈 없이 감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속력이 답답한 증기터빈 방식의 전투함들 가지고는 언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제공할지 모르는 소련의 보급함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작정해가지고 가스터빈을 갖다가 250톤짜리 조그마한 선체에다 달아서 만든 고수정이 바로 애쉬벨급입니다. 무려 40노트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안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적 보급함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여기에 76mm 주포와 40mm 기관포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화력도 나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가 간신히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사실 이 애쉬벨급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야 말았죠. 그래서 그냥저냥 지내다가 1972년에 한국으로 공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NLL상에서 굉장히 빠르디 빠른 북한의 고속정들을 상대해야 됐었으므로 딱 알맞는 전투함을 도입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은 아예 애쉬벨급의 설계랑 기술들을 갖다가 사와서 이후에 109급 미사일 고속함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굉장히 절찬리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M202 플래시 소위 로켓입니다. 영화 코만도에서 아놀드 주의사님께서 들고 다니시는 그 사연장에 뽕 차오르는 로켓 맞습니다. 미군에서는 기존의 화염 방사기가 사거리가 짧고 피탄당하면은 주변에 있는 보병들까지 전부 다 끔살당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대용 소위 로켓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M202입니다. 구경은 66mm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경이죠. 바로 M72 로우 일회용 대전차 로켓의 구경이 66mm입니다. M202 플래시 자체가 로우를 갖다가 4개 묶어가지고 쏠 수 있게끔 만들어둔 그런 컨셉의 물건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로우는 일회용인데 M202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도 가능합니다. 유효 사거리는 뭐 로우처럼 무조건 직선으로 날아가지고 맞아야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탄도가 곡사로 이루어져도 돼가지고 면표적에는 최대 500m까지도 유효 사거리가 나오고요. 네이판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을 낼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충전해놓기 때문에 보통 보병이 직방으로 맞으면은 몸이 통째로 녹아내립니다. 한국군에서는 무려 면허 생산까지 해가지고 대량으로 도입해놨어요. 미군에서도 현재 제식 장비 목록에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한국군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도태가 되긴 했지만 이걸 갖다가 직계로 대체할 수가 있는 열압력탄 이런 것들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배치가 굉장히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 아직까지도 예비물자로 각 부대에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승공포입니다. 미군은 적어도 겁전방공 내지는 야전방공용으로 쓰려고 1940년대부터 M2 59경 중기관총 4자루를 갖다가 한 대 묶어가지고 M45 터렛을 갖다 개발해서 절찬리에 사용을 했는데요. 적어도 방공뿐만이 아니라 M2 중기관총 내문의 흉악한 화력을 갖다가 보병들한테도 사용해가지고 미트 초퍼, 즉 고기 다지는 기계로도 유명했습니다. 한국군도 이거를 한국전쟁기에 절찬리에 공여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한국군에서는 승전포 혹은 승공포라고 불렀던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고 또 현대전에서는 헬기나 전투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체계다 보니까 도태시켜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원래 M2 중기관총 자체가 3대가 물려쓰는 중기관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관총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래 써도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한국군에서도 현재 굉장히 절찬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티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가지고 아마 이 승공포를 갖다가 한국군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T-59 호크 훈련기입니다. 1970년대 영국은 싼 값에 초계 임무와 경공격 임무를 할 수가 있고 평시에는 훈련기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체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호크 훈련기입니다. 아음속 훈련기이고 복저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딱 훈련기로 쓰면서 동시에 평소에는 초계 임무나 좀 돌아주고 급할 때 로켓이나 폭탄을 달고 경공격 임무를 뛸 수가 있는 정도였죠. 한국도 이 훈련기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왜냐면은 구식 훈련기인 T-33을 대체하려고 A-37도 들여오고 남강 사업으로 T-37도 들여오고 어느 정도 대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훈련기 겸 경공격기가 태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60대를 도입하려고 훈련기 사업을 벌였고 그래서 1992년부터 도입한 것이 바로 이 호크 훈련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크라는 이름이 599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T-5구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호크 훈련기는 영국의 군수지원 체계랑 영국의 유지보수 훈련 시스템을 갖다가 쓰는 그런 물건이라 가지고 한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이랑 전혀 다른 물건이었어요. 심지어 볼트부터 Y자 볼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공구 세트부터 이미 다시 새로 도입해야 됐었어. 게다가 부품들은 발주를 넣으면 세워라 내워라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T-50 골든이글 훈련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만들기로 하면서 이 T-50 골든이글을 위한 양산 수량도 확보를 해야 됐었으니까 원래 60대를 도입하려고 소요제기를 올렸었던 호크 훈련기를 갖다가 20대밖에 도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부족한 물량은 미국에서 T-38 텔론 훈련기를 갖다가 급하게 빌려와가지고 쓰는 것으로 땜빵을 하게 되었죠. 결국 소수 도입된 기종이라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돈만 엄청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굉장히 안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T-50 골든이글이 쭉 배치되자마자 쓸만한 성능임에도 20년 만에 조기 퇴역을 해버린 비운의 훈련기죠. 10번째,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최초로 개발한 레드아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적기 꽁문이나 쫓아갈 수 있는 찐빠라는 무기라는 점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개량해가지고 새로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팅어죠. 스팅어는 제한적인 전방위 락온 능력을 얻었는데요. 원래는 적기 꽁무니에서만 락온이 가능했는데 전방 혹은 옆에서 락온을 시도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락온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레드아이를 사용하고 있던 한국군도 적기의 꽁무니를 갖다가 조준할 때쯤이면 적기가 300 뒤로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군도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려고 1980년대 중반부터 새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영국제 제벨린이랑 미국제 스팅어 B형이 맞붙었죠. 뭐 세간에는 스팅어의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이 한국한테 안 팔았다 이런 개소리가 도는데요. 그거 다 낭설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벨린 미사일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뜬금없이 제벨린이 채택되었고요. 한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야 말았죠. 제벨린은 존재 자체가 찐빠인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전력 계획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하게 보고 있던 주한미군이 1980년대 말에 스팅어 B형을 갖다가 중고로 한국군한테 소량 넘겨주면서 한국군은 스팅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죠. 잘 보셨나요? 한국군에 잘 안 알려진 무기들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무기는 아니라 가지고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